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3주 차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논어에 나와 있는 문장 중에서 불학시 무의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시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시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학시 무의언. 자, 논어에 공자님께서 이제 행강편을 해볼까요? 논어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시삼백 이른이 배지왈 사무사라고 나옵니다. 시삼백 이른이 배지 배지왈 사무사 사악할 사무사 시삼백 이른이 배지왈 사무사. 네. 공자께서 죄송합니다. 시경에 나오는 시 300편을 읽고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니까 생각에 사악함이 없어지더라. 바로 이 사무사라고 해요. 생각에 사악함이 없어지더라. 지금 말을 번역하면 여러분 우리 대중가요라든지 또는 좋은 시, 또 성현들에 나오는 말씀 이런 걸 300개 시를 다 읽고 정리를 해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라니까 사무사, 생각에 사악함이 없어지더라. 생각에 사악함이 없어지더라. 자, 이 사무사가 구글, 세계적인 기업 구글의 사원이 뭐냐면 돈, 비, 이블이라는 거죠. 돈, 비, 이블. 바로 사악하지 마라. 악랄하지 마라. 생각이 깔끔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2500년 전에 공자가 논어 위정편에 보면 시삼백 이른이 배지왈 사무사. 내가 시경에 나오는 시300편을 읽고 한 문장으로 하니까 생각에 사악함이 없더라. 생각이 깔끔해지더라. 자,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 생각이 깔끔해지더라. 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은 바로 이 사무사, 생각이 깔끔한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인간관계가 잘 붙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뭐와 같냐면 이 물체와 물체의 본드가 잘 붙으려고 하면 이물질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먼지가 많이 붙으면 잘 안 붙는다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바로 사무사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시를 300편을 읽어가지고 그걸 한 문장으로 보니까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 이 시라는 것이 바로 이제 생각의 사무사, 생각의
사악함이 없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시의 의원은 이제 많이 볼 수 있지만 또 한자의 모음을 보면 말씀은 플러스 이게 절사자로 되겠죠. 이러면 이제 우리가 뭐 2500년 전 종교가 이제 당시는 이제 불교가 또 들어왔기 때문에 표시를 한자로 하는 건데 어쩌면 이제 그 어떤 기도하는 마음,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또는 이제 불자는 절에서 간절히 어떤 기도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이 또 어떻게 보면 시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는 바로 뭐냐면 그 사물의 본질을 꿰뚫을 때 시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시는 분노를 조절해 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여움, 분노, 잠이 안 오면 분노가 있을 때 이러면 시를 외우면은 낭송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뭐 살인 사건 이런 거 뉴스에도 보지만 뭐 살인 사건 현장에 뭐 용의자가 뭐 시집을 두고 갔기 때문에 그게 단서가 되었다. 이런 뉴스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저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시를 가까이 하면 바로 인의 예지가 작동될 수 있는 표현, 인의 예지가 잘 작동되는 것을 표현한 것이 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사물의 본질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제자가 3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백규라는 제자가 남룡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남룡이라는 제자가 하루에 시경에 나오는 시, 이 구절을 하루에 3번씩 낭송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자가 들어보고 이 정도 수준의 이 시를 이야기하면 사위로 맞이하면 좋겠다. 공자가 아마 그때 딸은 뭐 없어가지고 그 형님의 딸을 주죠. 형님의 딸을 남용이라는 제자에게 줍니다. 이 정도면 인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남용, 삼복, 백규. 남용이라는 제자가 하루에 3번씩 반복했다는 거예요. 백규라는 시를. 뭐죠? 옥의 티는, 백규라는 시 제목이 뭐냐면 옥의 티는 닦으면 지울 수 있는데 말의 티는 닦아도 지울 수 없네. 옥의 티는 닦으면 지울 수 있는데 말의 티는 닦아도 지울 수 없네. 이 말을 듣고 공자가 자기 형의 제자에게 형의 딸을 바로 남용의 처로 맞이했다는 거다. 이게 조카 사이로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 하나 잘 외워가지고 여러분 부인까지도 여러분 얻게 된다. 여러분 시를 낭송하고 또는 피아노 음악 악기를 하나 다룰 줄 알면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포즈를 한다든지 또는 결정적인 면접을 한다든지 또는 결정적인 자리에서 여러분 시를 하나 낭송을 하면 지금까지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의 어떤 감동, 진동이 가장 큰 것은 바로 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설 이런 걸 작가라고 부르죠. 근데 왜 시보고 작가라고 안 하고 시인이라고 할까? 왜 시인이라고 할까? 가장 어쩌면 이제 인간다움의 길을 가는 또 본질을 꿰뚫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남용이라는 공자의 제자는 백규라는 시를 하루에 3번씩 읽어가지고 공자형의 뭡니까? 철을 얻게 되었다. 저는 공자님이 이제 300편의 시를 읽고 정리를 했대. 저도 이제 시를 한 150편 정도 시조를 이제 외우고 또 직접 이제 시를 짓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시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의 선택이라는 이제 시를 지었는데, 나의 선택 이동성. 절 중에서 가장 큰 절은 친절. 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겸손. 선 중에서 가장 고운 선은 적정선이라고 제가 시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 시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을 때 가능하다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시나 노래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누구나 들으면 공감할 수 있죠. 근데 이 시를 우리는 너무 분석을 해가 시험을 치다 보니까 진절머리가 나고 다 멀리하게 되는 거죠. 시는 정답이 없는데 그냥 느끼는 건데 거기에 쪼개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시 교육의 목적은 가까이 하면서 중년이 되었을 때 시집을 꽂고 또 시장바구니에서도 시집이 들어있고 정치인도 여러분 시로서 표현할 수 있고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대화할 때 시로 표현할 수 있겠죠. 저도 아들과 대화할 때 이야기했지만 마종아 시인의 딸을 위한 시가 있고 저는 그걸 대비해서 아들을 위한 시가 있었죠. 아들을 위한 시 이동성. 탓하지 마라.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제가 시를 짓기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시도 너무 어렵게 할 필요는 없다. 그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남용이라는 제자는 백규라는 시를 통해서 공자의 형님의 딸까지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또 시 본질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불학시 여러분 무이연.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뭐냐면 공자의 제자 진항이 공자에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이제 함께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사무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한번 알아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를 가까이 하면서 시를 통해서 자기의 분노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단계 또 시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시 한 편을 볼까요? 시를 여기는 난하이진 대만 시인이 적은 시가 있죠. 4월 하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난하이진의 4월 하늘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넘어가지는데 여기 있습니다. 자, 4월 하늘 난하이진이라는 시가 있죠. 제가 이 시를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4월 하늘 난하이진. 하늘이 하늘 노릇하기가 어렵다마는 4월 하늘만 하랴. 너에는 따뜻하기를 원하는데 보리는 차갑기를 원하네. 길을 나선 나그네는 맑기를 원하는데 농부는 비 오기를 원하네. 뽕잎 따는 아낙네는 흐리기를 원하네. 예. 자, 이 시가 또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그 검찰총장으로 이제 발탁된 분이 이분이 이제 검사지만 인문학을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시도 많이 알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과 검찰총장으로 임명받고 일단 아마 차담을 하면서 대통령은 당연히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것들을 주문을 했죠.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또 자기가 검사 출신이니까 자기 검찰에 대한 어떤 독립성 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대통령 임명권자로서 또 지시한 것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또 야당의 또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건 뭐 못하겠습니다. 뭐 내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사변해버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그 검찰총장은 바로 이 시를 이야기했죠. 하늘이 하늘 노릇하기가 어렵다마는 4월 하늘만 하랴. 너희는 따뜻하기를 원하는데 농부는 비 오기를 원하네. 길을 나선 나그네는 맑기를 원하는데 뽕잎 따는 아낙네는 흐리기를 원하네. 이 시를 통해 가지고 자기 감정을 표현해가 대통령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자기 뜻도 전달한 것. 바로 이것이 시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또 만나보겠습니다. 고전을 모르면 고전한다. YGU 영산대학교 이동성 박사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박사님 그러면 오늘은 어떤 고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논어 선진편에 나오는 과유불급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네. 이 과유불급이라고 하면 우리가 또 일상에서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사자성어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과유불급 먼저 좀 한자를 살펴보면 이제 지나칠과 오히려 유, 아니불, 미칠급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과유불급은 지나친 것과 모자라는 것은 같다라는 의미라고 개념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미치지 못하는 것보다는 지나친 것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고 말씀도 하시는데요. 이 박사님은 지나친 것과 모자른 것이 같다라고 과유불급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어떤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우리 공자의 자공이 이제 있었는데 이분 역시 아마 지나친 것이 미치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고 공자에게 아마 질문을 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공자와 제자가 나눈 이야기를 한번 보면요. 공자의 제자 자공이 이제 묻습니다. 선생님, 자장과 자하 가운데 누가 더 훌륭합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이때 이제 공자가 답변을 하죠.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공자의 제자 자공이 다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자장이 더 훌륭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공자가 다시 답변을 합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자 자장과 자아 중에 누가 더 낫냐는 질문에 공자는 과유불급
이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라고 답을 한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내용을 좀 더 이제 살펴보면 자장이라는 제자는 좀 성격이 좀 포부가 크고 또 모험을 즐기는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하는 인물은 이제 원칙만 충실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포부가 너무 크고 모험을 즐기는 자장, 그리고 원칙만을 중시하는 자, 둘 다 뭐 같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용기가 지나치면 만용을 부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용기가 모자라면 또 비겁해지는 것과 이치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상태를 우리가 이제 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중용,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 않은 상태를 이제 유지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제 맨발로 작두위를 걷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네. 이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이 지나침이나 부족함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 다른 말로 이제 뭐 적합한 상태 또는 알맞은 상태가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말로 또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음식에서 이제 비유를 들면 간이 딱 맞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요리 음식이 이제 간이 딱 맞으면은 음식의 맛과 그리고 또 영양이 모두 맞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직장에서 보면은 스펙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인재를 채용할 때 그 회사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인재가 있는데, 이때 인사 담당자가 이제 사람을 채용할 때 스펙이 너무 과한 인재를 채용해도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스펙이 낮은 사람을 채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회사가 어떤 인재의 스펙을 요구하는지를 잘 파악하여 적합한 인재, 즉 알맞은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네. 이 대부분은 스펙이 좀 과한 인재를 채용을 네. 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뭐 이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 이런 말이 또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참 소중한 가르침인 것 같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채용할 때도 스펙이 과하면 또 다른 데로 또 이직해 버리죠. 그에 네. 대한 비용이 또 큰 것도 과유불급이 주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리더가 이제 갖춰야 할 덕목으로 중용, 즉 과유불급의 덕목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가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리더가 이제 중용을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 어떤 일을 이룰 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 중용이 이제 지고의 덕이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자 당시 이제 시대를 보면 춘추 전국 시대였고, 이 시대는 이제 각 나라의 제후들이 서로 이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 약육 강식이 지배하는 처참한 시대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중용의 덕을 간직한 리더가 없기 때문에 춘추 전국 시대는 난세의 시대가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고,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과유불급, 이 중용의 덕을 갖춘 리더십은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아주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만드는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이 고전이 주는 지혜인 듯합니다. 고전은 어떤 특정 계층 또는 특정 시대만의 이익을 위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특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2500년 세월을 견뎌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견뎌온 것이 명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제 명품과 고가품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산 가방이 명품이 아니라 바로 조상 대대로
가치와 철학이 묻어나는 가방이 있다면 그 가방이 명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고전이 그 인간이 가진 보편성에 대한 가치, 이 가르침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고전은 유효 기간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바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 고전이 주는 이제 힘은 바로 이 생각의 품격을 높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방향이 맞지 않으면 속도는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와도 맥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고전을 통해 암목적 시야를 넓혀가는 것이 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물을 볼 때 현미경도 필요하고 망원경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쌍원경도 필요합니다. 현미경이 이제 세세하게 보는 것이고 망원경이 멀리 보는 것이라면 쌍원경은 넓게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왼쪽에는 현미경, 오른쪽에는 망원경, 그리고 목에는 쌍원경을 메고 사물을 바라볼 때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판단이 아닌가 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알면 사랑할 수 있고 제대로 알면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참 적절한 이 비유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사님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시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 생각이 납니다. 네. 자, 그럼 부탁드립니다. 윤동주 자화상. 산 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갔음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YGU 영산대학교 이동성 박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